SK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환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순환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순환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을 잘하자라는 캠페인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혹은 한때의 유행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 좀 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켜본 다음에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 이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순환경제에 대해서 후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는 세상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환경제가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는 말 그대로 물질의 흐름이 순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자원을 돌렸음으로써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개념이고요. 순환경제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선형경제이죠.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선형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니까 물질 투입의 앞단계에서 자원 채굴로 인한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형경제가 초래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환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에 재활용 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원을 캐고 쓰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한 다음에 버리는 것이죠. 재활용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흐름이 선형경제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흐름이 선형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 소비가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원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있어야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원료의 이론적인 총량은 소비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비의 양이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재생원료를 통해서 아무리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활용률의 한계입니다.
물질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로 배출된 양의 일부만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생원료 품질의 한계입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의 용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품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연자원은 투입되어야 되고 쓰레기는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할 수 있어야 순환경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것들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재생원료의 품질은 계속 떨어지면서 더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쓰레기로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치와 품질이 끝없이 떨어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물리적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은 다운사이클링의 흐름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순환경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계속 끝없이 돌려 쓰자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을 돌려 쓸 때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돌려 쓸 수 있는 횟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환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재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생원료의 품질의 수준은 천연원료의 수준에 버금가는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래 쓰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천연원료 수준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법칙,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철강 수요량은 2100년까지 끝없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2100년까지는 끝없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철강 수요량이 끝없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고철만으로 철강 수요량을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겠죠. 고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을 소비하고 쓰레기로 버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량에 비해서 항상 고철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강의 수요량과 고철로 조달 가능한 양, 이 사이를 우리는 서큘레리티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 격차 혹은 순환 차이,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서큘레리티 갭이 0이 되지 않으면 순환 경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요. 철강의 경우에 이 서큘레리티 갭이 끝없이 큰 격차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2100년까지는 철강의 한정에서 보면 순환 경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EU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강의 수요량이 끝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철의 투입량이 끝없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50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철강의 수요량과 고철의 공급량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순환 경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순환 경제의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서큘러리티 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원의 총 수요량, 재생원료의 공급 가능량, 재활용률을 의미하겠죠. 단 재생원료의 품질 수준,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원의 총 수요량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인 총량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일국 차원에서의 자원의 수요량의 증가 흐름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나라의 경제 구조도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혹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생원료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료를 다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총량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생원료의 총량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국 단위의 순환경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전히 수출 주도의 경제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나라에서 순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방된 형태에서의 물질 흐름을 보면서 순환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정리하면 이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강력한 수요 관리. 끝없이 성장하는 물질 수요가 아니라 물질의 소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강력한 순환 관리입니다. 재활용률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서 재생원료의 조달 가능량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재생원료는 동일한 용도로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다운사이클링으로 가게 되면 순환 경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 수준을 천연원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연원료를 투입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운사이클링을 해서 저부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 쓰레기로 배출되는 재활용 경제에서의 물질 흐름이잖아요. 이것은 물질의 흐름이 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죠. 길게 보게 되면 결국 직선의 흐름인 거잖아요. 이런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잠시 지연시킨 임시 방편적인 재활용에 불과한 것이죠. 고부가가치 제품이 다시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이것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고부가가치 제품용 원료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순환 경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페트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페트병을 열심히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 업체로 가서 파쇄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파쇄품 조각이 나오겠죠. 이것을 플레이크라고 합니다. 1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녹여서 국수 가락처럼 쭉 뽑아낸 다음에 물에 식혀서 쌀알 모양처럼 잘라낼 겁니다. 그럼 이것을 펠릿이라고 해요. 2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집니다.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녹여서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원래 같은 용도로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환경제로 가려면 이런 닫힌 고리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의 굵기를 보세요. 플레이크까지는 굵게 갔다가 펠릿에서 다시 페트병으로 갈 때 선의 굵기가 갑자기 소심해져요. 이 말은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 굵은 선을 따라서 가보면 다 섬유로 가요. 페트병을 녹여서 실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섬유가 되는 겁니다. 재생원료 품질이 좀 괜찮으면 실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긴 실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생원료 품질이 떨어지면은 실이 끊어지니까 짧은 실로 만들어서 소미되어서 인형이라든지 소파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페트병의 대부분이 이렇게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섬유로 재활용한 다음에 이 섬유 제품이 쓰레기로 배출될 때에 이 섬유 쓰레기는 다시 섬유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섬유 쓰레기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단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재활용 흐름을 펼쳐서 보게 되면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죠. 전형적인 재활용 경제의 물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린 고리 재활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환의 고리가 끊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환의 고리가 원의 형태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은 그냥 반쪽짜리 업사이클링이에요. 진짜 완전한 업사이클링이 되려면 옷이 다시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원래의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페트병이 페트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재활용된 것들은 다시 또 재생원료로 순환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가더라도 순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순환경제에서 요구하는 물질 흐름이 되겠습니다. 고철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고철이야말로 순환경제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도 굉장히 다양해요. 고급 철강 제품도 있고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철강 제품이 있는데요. 고철을 재활용할 때는 그 고철 이외에 다른 이물질의 오염 여부가 중요한데요. 특히 구리 오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의 고철 내 평균 구리 오염도는 0.2에서 0.25%라고 얘기를 해요. 구리가 이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고철은 철근 정도로밖에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고급 철강 제품은 구리 오염도가 심해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업이나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부분의 고철들이 철근으로 대부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철근을 어디다 써요? 아파트라든지 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끊임없이 받쳐주지 못하면 고철의 순환의 흐름도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철도 우리 눈에는 재활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운사이클링 흐름을 통해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고철의 흐름도 결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환 경제로 가려면 알루미늄 캔이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알루미늄 캔이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 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용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만든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이것도 다운 사이클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 자동차 부품 수가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양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알루미늄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분리배출을 많이 해서 알루미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작 재활용할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운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환의 고리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로 가려면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알루미늄 캔이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 세시가 알루미늄 세시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게 되면은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첨가되는 첨가제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같은 재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 것들을 같은 재질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녹여서 그냥 재생 원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양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하지만 질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첨가제들로 오염됐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적 관점에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전략인 것이고 그런 품질이 낮았을 때에 그 저품질의 재생 원료를 끊임없이 수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업사이클링은 그게 아닌 것이죠.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종류로 선별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용도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섬세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재활용해서 빼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는 그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적합한 쓰레기들을 따로따로 잘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순환경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재활용 행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섬세한 물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탄소중립, 넷제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니까 순환경제가 과연 탄소중립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